저는 그 동양 고대 중국 철학을 전공했고 번역과 관련된 뭐 책을 내기는 했지만 번역 이론이나 번역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해온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발표를 요청하셨을 때 이제 수락했던 데는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작년 봄부터 제가 이제 공부해온 책이죠. 그 책을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번역된 철학 착종된 근대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전호건 선생님하고 공저로 출간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론적인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양고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역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그 번역 이론에 관한 그 연구나 탐구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텍스트의 물질성,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자료집의 29쪽입니다.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하면은 언어와 언어 사이의 옮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번역과 관련해 가지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던져지는 대화가 이런 경우입니다. 번역서를 막 읽다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특히 이런 방식의 일들은 동양고전에 대해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 영어, 불어, 독일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행위와 동양고전 한자어 한문 텍스트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행위는 같은 번역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서양의 언어를 동아시아의 하나의 언어인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라면 동양 고전 한문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같은 문화권의 전통을 공유한 사람들이 언어만 달리하기 때문에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100% 착각입니다. 이거는 지난 100년의 과거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서양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동양 고전을 번역하는 것이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의 옮김이 아니라 문자 매체를 통한 하나의 포괄적 문화 행위, 더 나아가서 텍스트 구성적 실천이라는 넓은 범주로 이해를 해야만 실제로 번역에 대한 행위, 지난 100년 동안 문자와 문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옮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번역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자기 집에 있는 동양고전 번역된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원문 번역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뒤에 앞에 해제가 붙고 밑에 각주가 붙고 그 뒤에 해설이 붙고 주의가 붙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참조 텍스트 해가지고 다른 사례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원문 텍스트만 번역하면 이 정도 분량인데 번역된 책 출판물 전체는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래서 노자와 관련된 책의 두께가 원문만 번역한 거는 요만큼인데 어떤 책들은 막 상중하 3권짜리도 있고요, 2권짜리도 있고요, 1000페이지가 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물질성을 실제로 이해해야지만 번역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번역은 번역어 자체가 의미 기생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구의 해석학에서 이야기하는 해석학적 순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사례를 보죠.
한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단어,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덕은 사실은 왜 음성을 지칭하는 기호일 뿐이에요. 시각적 기호. 따라서 덕을 우리말 그 한글 덕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영단어 머추라고 한글 표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번역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어의 virtue가 한자 덕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글 표기로 덕이라고 쓴 것일 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한자어에서 번역이 된 거고 한글에서는 기호로 표기한 것일 뿐이에요. 의미가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번역에 관해 그럼 이것만 있느냐? 사실은 저는 우리말 번역서들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이런 방식의 표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죠. 덕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한자 덕이라는 글자를 써줘요. 그 다음에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혹은 덕 해놓고 괄호 열고 머추 이렇게 해놔요. 그럼 이 표시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왼쪽의 것은 기호이니까 본래 의미를 찾아보려면 이 머추라고 하는 본래 단어,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하면은 그의 윤리학을 참조해라. 혹은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는다. 그러면 그 안에 머추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루투스. 그 비루투스가 뭔지를 이해하고 와라. 그러면 이 덕자를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지시적 기능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하지 않고 기호만 남겨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것이 바로 한글 번역이 갖고 있는 의미 기생적 성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한글은 아직 의미체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 인식에서 한글을 대해야지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 행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지난 100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맨 왼쪽 축에 우리말 한글,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우리말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공통된 기반이 없어요. 예컨대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자 번역서는 1958년도에 유영보 선생님이 늙은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서를 내셨어요. 그 번역 원문을 읽는 것 자체가 한문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말할 수 있는 참 어른들 영원한 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출간된 거라서 조금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또 새로운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제 아들놈하고 저하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옛날에는 외계어라고 했는데 요즘엔 단축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사전을 참조해야지만 아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말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따라서 한국어 자체가 세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이 표준 한국어냐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말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성립된 텍스트를 읽는데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저자들이 쓴 텍스트들은 저한테는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양의 단어들, 서양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경유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동양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성 해놓고 옆에다가 위즌 이렇게 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달리 말하면
한글은 기호로서의 역할만 했고 의미 기생적인 방식으로 표기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의미를 획득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요즘에 서양 철학책을 번역하는 번역서에서는 괄호 열고 원어, 독일어든 영어를 부수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의 관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원래의 독일어나 영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획득되고 전이가 되어서 한글 표기로만 하더라도 의미가 동시에적으로 연상이 되면서 오해 없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서양 철학의 번역으로서의 우리말 한글 번역들은 많은 부분 이제 의미 기생적 성격을 벗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고전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한자를 한글식으로 표기만 해놓고 번역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요겁니다. 번역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단순히 원문 번역한 메인 텍스트만 가지고 번역으로 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용어들은 이제 서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곁 텍스트, 주변 텍스트, 바깥 텍스트.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철학과에서 읽죠. 근데 만약에 노자는 기본적으로 정치학 책에 더 가까운 책입니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면서 노자가 번역이 된다. 텍스트의 의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책을 철학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정치학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번역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곁 텍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딱 열었을 때 거기에는 목차가 나와요. 해제가 붙고 또 메인 텍스트에 대한 각주가 붙고 해설이 또 붙어요. 또 주해가 붙고 이 전체가 번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동양고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말의 옮김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를 전혀 다른 방식의 구성을 가진 새로운 텍스트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의 실천을 통해서 사실은 이해가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는 번역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해를 해온 거다. 따라서 이 서구어를 번역하는 것과는 달리 동양고전어를 번역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갈 때 오히려 서구의 번역 이론을 참조하는 것보다는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진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서들의 구성, 실천, 체제 이런 것 전체가 이론적 탐구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사실은 번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와 논의가 가능하고 이건 대단히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죠. 하지만 사실은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부한 번역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그런 논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다른 한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이제 지연돼 가지고 그런 사례 이렇게 붙어요. 이게 초창기의 번역서들인데 지금 모든 텍스트들이 다 이와 같은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번역에 관한 텍스트 연구의 그 물질적인 토대 혹은 자료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속에서 이 순환 고리를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면서 번역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번역의 문제가 여기 말하는 문화적인 전이 혹은 문화적 실천이라고 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